안녕하십니까, 이수입니다. 오늘 팔자명리학 시간 23번째 시간이죠. 이 강의가 30강으로 일단의 그 학습 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뭐 거의 종반부를 향해서 이제 치닫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제 동호인 학습자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거는 그 바츠 프리머, 그러니까 팔자의 문서 6권 중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간지 팔자, 그 다음에 오행십성, 생황사절, 이렇게 이제 세 권의 과정을 지난주 이제 박영찬 교수와 대담 프로에서 이제 마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세 권의 텍스트가 남아 있는데, 사실 그 이제 그 강의 시간을 잘 분배하면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그 학습 분량을 고려할 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팔자명리학의 그 학습 단계를 우리가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 오행론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를 그 신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끝에 이제 그 합축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 20강이 넘도록 학습한 과정이 이제 그 오행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식이죠. 여러분들 뭐 이제 20강 넘게 이렇게 학습하시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팔자학이 워낙 좀 방대하고 난해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 TV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기가 수월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또 교재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해서 베이식을 잘 다져 놓으면은 여러분 그 어떤 그 주변의 그 뭐 강단이나 강호나 막론하고 술사들이나 또 학자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그 실력자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명리학을 한 10수년 정도 공부했거나 또 몇 해 정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 이수의 그 팔자명리학 강의가 그 퀄리티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세간의 그 명리학습이나 아니면 텍스트들이 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합축론을 먼저 공부하고 신살론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이제 생황사절에서 제가 포테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그 효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론으로 진격해서 오행의 그 생극재화를 가지고 뭐 격국용신, 그것도 이제 주로 부엌 체계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그 학습의 고급 단계인 것처럼 해서 보통의 그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지금까지 그 격국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오행론 가장 낮은 단계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절반쯤 이렇게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이식을 다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살론, 그러니까 생황사절편에서 운성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테놓은 12운성이 곧 12신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합작이라는 상황에서 그게 해당되는 그 물상이라는 제가 이제 말을 썼는데, 그 물상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자연계 만물의 어떤 현상이나 그 변화를 총칭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신살론 그 포테를 공부할 때 물상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부터 이제 학습할 단계는 육신물상, 교재 4권 육신물상이죠. 그래서 이 물상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오늘 이번 강의와 다음 주 강의에서 제가 좀 다루고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비약, 고법 체계를 다시 한번, 그 공망비약이라는 것은 종류의 그 우리가 이제 격국용신이나 또는 뭐 부옥용신, 또는 뭐 격국용신이나 우리가 뭐 상신, 조우용신 이런 것을 체와 용의 단계로 우리가 보았다면은 이 공망은 그 변의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용변 이 3자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수순에, 일련의 수순에 이제 놓여 있는 건데, 그 공망이라는 걸 학습하게 되면은 팔자명리에 이런 또 묘미가 있구나. 그래서 고법의 어떤 향기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권 그 형충합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형충합은 몹시 그 디테일한 그 팔자술의 그런 실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종래에 대가들도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하지 못했고, 또 그 어렵다 또는 뭐 취할 바가 못 된다 뭐 요 정도의 그 입장을 견지했던 건데,
제가 2004년도에 그 팔자술 필살기라는 저술을 내면서 새로운 그런 그 술기 영역을 개척해 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팔자명리 전체에서 가장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부분이 그 형충이합입니다. 그래서 형충이합을 가지고 이수의 팔자명리학 강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상을 학습할 건데, 물상에 대해서는 우선 물상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물상이라는 것은 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그냥 그 만상계의 어떤 현상을 8글자로 우리가 그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풍수에 비유하면은 그 이기론과 형국론이 이제 있는데, 형기론이 있는데, 그 이기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그런 학습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지만 그 형기풍수, 그러니까 이제 땅의 지세를 보고 이런 걸 보려면 이제 보통 책상 공부가 아니라 발 공부라고 해서 강산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국세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 공부라고 우리가 그냥 세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형기론에 좀 가까운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래 이런 뭐 서책이라든지 또 이런 뭐 교재라든지 또 강단에서 뭐 이런 명리를 가르치고 동양우수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들이 물상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호에서 많은 그런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술사들은 물상에 좀 강하죠. 하지만 물상에 강하지만 기본적인 이론 체계는 좀 약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과 부산을 매주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반반씩 이렇게 제가 오가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그 이런 역학이라든지 또는 뭐 이 관련 계통의 어떤 정서가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난 술사도 많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수적으로는 많은 그런 그 술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이쪽은 그 물상에 강합니다. 물상에 강한 반면 좀 오소독스한 그런 팔자술 이론 체계는 조금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물상이 강한 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느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 그 강호에서 이렇게 현역 수럽을 하는 사람들은 그 팔자를 이렇게 탁 여는 순간 말이죠.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특화되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한 자리를 내리고 이렇게 그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전문 술사들은.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뭐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어떤 분이 뭐 그 수럽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거기서 뭐 한 10년, 20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의 그 팔자를 이렇게 이제 세워서 보면은, 너는 뭐 뱀장어 장사를 한다. 너는 뭐 생선구이집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신묘하게 이렇게 맞춰내는 그런 그 술기들을 장착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팔자 8글자의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물상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소위 이렇게 이제 찍어내는데 굉장히 신통방통한 거죠. 심지어 팔자를 열어서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건 뭐 실화에 기초한 건데, 팔자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너는 정화조 사업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맞췄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것이 그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활동 무대가 달라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국권으로 영역하고 또 자기의 그 사교 범위가 달라지면 전혀 엉뚱한 물상을 짚어내어서 사이비로 매도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런 영기가 또 영감이 아주 영이 발달해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상이 아주 밝은 사람들은. 근데 사실 이 영이라는 것은 촛불과 같아서 한번 꺼지면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과 학이 잘 결합이 되어야만 어느 그 무대에서나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시청자들이나 학습자들 또 동호인들이 그동안 그 베이식에 충실하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해왔고,
오늘은 이제 물상과 관련해서 제가 그 육신물상이라는 교재가 아마 6권 중에서 가장 그 강의 교재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동력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집에서 그냥 자습하고 학습하기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물상에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행물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화토금수에 관련된 물상을 오행물상이라고 하고요. 뭐 화는 뭐 따뜻한 거죠. 그리고 태양이죠. 또 수는 뭐 물가 강호 이런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상을 여러분들하고 최초로 한번 터치해 본 게 그 삼명통의 그 식감 분배 천문, 또 12지 분배 지리 이런 거 여러분 하셔봤을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천문과 그 지리에 분배해가지고 그런 상을 한번 짚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살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태물상도 여러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월살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포태로 그 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옷을 입고 있는 물상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배우자 궁에 월살이 있거나 간대가 있으면은 당신의 배우자가 뭐 의학업계 종사자거나 법조인이거나 이렇게 제복이라든지 이런 관복이라든지 의사 가운이라든지 입고 있는 그런 물상들을 그려서 이렇게 현상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글자가 현침이란 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뭐 자, 오, 묘 이런 글자들은 현침에 굉장히 가까운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뾰족한 목과 같은 그런 바늘 같은 모양을 현침의 글자라고 해서 이런 현침들, 찌르고 찔리는 그런 물상들로 우리가 또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또 12생초라고 해서 12생초 가지고는 뭐 쥐다, 뱀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것이 좀 이번에 특화된 그 36금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 36금수를 보면은 그 각 동물의 생태와 연계해서 그 물상을 읽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의 현상을 맞추는데 이제 주력하고 그것이 이제 아주 기묘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명리학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일정한 단계에서 물상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으로 특화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공통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아주 그 신묘하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백발백중의 술사로 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생활권이 달라지면 전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맞추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물상에는 그 대체라는 몹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팔자에 오, 묘, 파 이런 글자들이 아마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오묘파라는 물상이 있다고 하면은 요렇게 뾰족한 글자들을 현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는 우리가 오행에서 그 인체물상으로 복부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배를 절개했다는 그런 물상으로 일단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술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칼 자국을 남겼을 가능성이 몹시 높죠. 그래서 팔자에 뭐 연월일시를 막론하고 오묘파가 있으면 칼 자국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섬뜩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아주 그 묘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이것이 그 현침물상인데, 예를 들어서 북TV가 그 구로 디지털밸리에 있다고요. 예전에 여기가 그 구로공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 그 많은 수출 역군들, 젊은 처자들이 많이 여기서 그 재봉질을 했는데, 그 재봉질을 하는, 그 바느질을 하는 그런 물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묘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업에 종사하면 업상이라고 해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큰 수술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고, 또 수술도 받고 그런 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일단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오묘파의 물상을 가지고 그 꽃꽂이 같은 거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린 화가나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직업으로 물상을 대체하면 오묘파, 어쨌든 파라는 것은 깨뜨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흩어지고 수선하는 그런 물상을 직업으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팔자명리학을 신봉하는 사람도 많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부정하는 사람들이
팔자명리학을 그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어떤 거냐면 동일사주입니다. 같은 팔자의 문제죠. 똑같은 사람의 빈부귀천이 다른 것이 비슷하지 않고 전혀 빈부귀천이 천차만별로 다르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팔자명리는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금도서 집성이나 이런 데 보면 동일한 그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태어난 지역이 달랐다던가 뭐 팔자의 수가 필요한 사람이 배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기하게 됐다던가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들이 고사들 그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동일 팔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만 쪼개서 나가도 동일 사주가 거의 1000명씩 육박한다고요. 근데 그 1000명의 빈부귀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그 물상대체입니다. 그래서 그 좀 영어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 펀저블이라고 하는데 이 물상대체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업상, 어떤 직업을 가졌냐, 또 어떤 일을 당했냐를 가지고 여러 물상의 다양한 물상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동일 팔자의 빈부귀천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상대체 개념이 있다. 또 여기에는 이제 형충파해를 가지고 우리가 형충파해 물상을 읽어냅니다. 이것은 뭐 이제 그 팔자명리학 이제 그 강의 종반부에서 형충이합을 다룰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묘파다 그러면은 이 파하는 상황, 그러니까 절개하고 절단하는 그런 상황의 물상이 나타납니다. 이를테서 뭐 꽃꽂이를 한다고 해도 꽃을 가위로 자르고 절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절개해가지고 외과 수술을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파의 물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지장간의 그 상황을 보면은 말이죠. 묘중에는 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중에는 기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오묘파지만 갑기합하는 구조가 있다고요. 암합하는 구조가. 근데 제가 합을 해야만 일량 이름이 합을 하면 합생이라 그래가지고 합을 해야만 생산한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파의 물상도 나타나고 생의 물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찢고 절단하고 절개하고 이런 물상도 가지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재단사가 또는 뭐 의상을 하시는 분들이 천을 찢고 뜯어내고 해서 다시 바느질을 하고 옷을 지어내잖아요. 그죠? 이런 물상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묘형이다 이러면은 여기에는 그 암합에 합생하는 그런 물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거나 짓거나 생산하는 물상이 없다는 거죠.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면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현상에서 맞춰내는 그런 연습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제가 그 교재에 있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제가 언급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그 물상이라는 것에는 우선 물상이라는 것은 제가 만물 그 자연 만물계에 그 만물이 어떤 자연에서 존재하는 어떤 현상과 그 변화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양 교학의 언어는 모든 게 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비저블이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 최초의 기는 형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입니다. 무형인데 이 무형의 이 기운이 말이죠. 이 무형이면 그 인텐저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물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비저블이죠. 근데 요 기가 이렇게 응집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 여기에는
아주 이렇게 엄숙한 살기가 느껴진다. 뭐 이러면 뾰족한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이렇게 기운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상으로 이렇게 응집되면 상으로 이렇게 상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상을 지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기가 응집되어서 상의 단계로 오는 겁니다. 다시 이 상과 상이 모이면은 어떤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상을 합한 글이 이제 물상인데 이 상의 단계까지만 해도 보이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비저블한 단계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자 공부하고 이럴 때 팔자에 보이지 않는 글자는 이렇게 실제와 드러난 글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로 가면은 비저블 보이는 겁니다. 또 뭐 유형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형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저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형을 짓고 있고 다만 보이지는 않고 여기서는 보이고 형도 짓고 있는 그런 물을 일단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자형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의 자형이죠. 예를 들어서 십간에서 팔자를 우리가 열었을 때 을기사축 이런 글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을이라든지 기라든지 사라든지 축의 글자가 어떤 사람의 팔자에서 세 글자 이상 차지하고 있거나 또 내가 태어난 날이 을사일이다 또는 뭐 기축일에 태어났다 그래서 기축일주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글자를 이렇게 꺾는다고 해서 곡각의 글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신경통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파요. 그래서 여러 곳을 분주히 다니게 되고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곡각의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산 좋아하고요. 또 다니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산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몸도 아프지 않고 몹시 좋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등산을 몹시 권유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등산해가지고 몸이 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각이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뭐 곡각도 있고요. 또 현침이라는 글자, 아까 뭐 신이라든지 또 오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이런 현침의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활인성입니다. 그 활인성이라고 해서 바늘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침같이 생겼는데 이런 현침의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주사도 잘 놓고요. 그 의학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현침의 글자들이 많으면 그 현침이 중중하다고 하는데 이 현침이 많은 사람들이 활인성,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주 정교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또는 종교인이라든지 광의적으로 활인계통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면 그것이 현침의 물상이 업상, 직업의 상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아주 좋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침의 글자가 많은 사람이 그런 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술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성형 같은데 중독된다거나 이런 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런 물상들로 일단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간으로 보면은 간목이나 신금 이러한 것들이 현침이거든요. 근데 요 신금이 우리가 보시면은 술이라든지 축의 글자에는 이 신금, 특히 신금이 가장 이 매서운 침 아닙니까? 아주 정교하고 요러한 것들이 유라든지 요런 글자에는 이 신금, 그러니까 마치 주삿바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장간에 이렇게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 신금을 가지고 철새개금이라고 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그 현침의 현침 그런 기운들을 암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주로 활인계통에서 뭐 종교인이라든지요, 의학업계라든지요, 이런 활인계통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축과 이제 술은 팔자에 이제 축과 술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축은 우리가 12생초로 소 아닙니까? 36금수 물상으로 우리가 진격하면은 술은 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12생초 가운데 미칠 광자를 붙이는 두 동물이
개와 소입니다. 강견, 광우, 요즘 뭐 광우병 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강견, 광우처럼 해서 축술이 있으면 이분이 굉장한 그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존경하는 그런 종교인이라든지 또는 뭐 무속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술수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축술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소위 좀 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그 감이 있는 거죠. 영감이 있는데 자기가 그 영감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그 연기를 가지고 그것이 절대선의 개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그 불우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일장경이라는 이제 달마 일장경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충미가 기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술은 이제 수라라고 해서 축과 술이 같이 있으면 축술형이 되어서 형의 물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파란과 그 곡절을 겪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뭐 형충파의 전반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강의 종방부 형충협, 그 6권 형충협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일단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글자 자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두라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라든가 병하라든가 뭐 이런 글자들은 그 글자의 그 상단 부위가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절단되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평두라고 하는데 이런 평두는 좀 뭐 무서운 얘기로 목 잘린 그런 예전에 이제 전쟁 많이 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짐승들도 같은 같은 짐승들도 같은 짐승끼리는 싸우지 않고 죽이는 법이 별로 드뭅니다. 근데 그 인간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살육을 이렇게 저지르고 이런 전쟁 같은 걸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은 그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팔자들이 평두라고 해서 평두가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살벌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 평두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자연 그 도문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평두의 글자가 많고 여기 승려라던가 또 뭐 목사라던가 이런 분들의 팔자를 열어보면은 유독 그 평두의 글자들이 많다는 것도 아실 수 있고요. 또 자영에서 무라든지요, 또 술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그 창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난을 칼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입거나 뾰족한 물건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또 뭐 개에 물리거나 이런 검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뭐 아주 단편적인 그런 자형의 물상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이제 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36금수로 가면은 그 늑대에 비유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36금수, 그러니까 각 지지에 3마리씩 이제 동물을 벼른 것을 36금수라고 하는데 제일 무서운 동물이 이제 늑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를 드는데 까마귀는 신금이에요. 신금은 뭐 잔나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양이도 있고 까마귀도 있습니다. 까마귀는 서로 종족 간에 싸울 때 부리로 상대편 까마귀의 그 눈을 그냥 탁 쪼아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고요. 늑대는 자기가 사냥할 대상을 한 번에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바로 그냥 상대의 목숨을 끊는 그런 제압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술의 글자라든지 신의 글자라든지 천간으로 무의 글자라든지 또 경의 글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팔자에 있는 사람들은 원샷 원킬하는 그러니까 데스볼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쉽게 이렇게 상대를 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속성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자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으로 가면요. 주로 이제 그 오행은 병증과 관련해서 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강약 공부할 때 통근 유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눴을 때 각 글자가 지지에 통근하지 않고 미약하게 떠 있는 천간에 우리가 그 오장육부를 분배해서 거기에 좀 결함이 있고 나중에 치명적인 그런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그 예측하고 예상하는 또 현상을 진단하는 그런 수법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목은 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불목에 뿌리가 없고 또 설령 뿌리가 있지만 충이 돼가지고 뿌리를 상했거나 이러면은 뭐 간담계통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무기토의 글자들이 서로 형충돼서 좀 팔자에 좀 탁하고 또 뿌리가 없는 경우에는 뭐 비위계통이 좋지 않고 위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근데 저는 뭐 이런 그 의학업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교양이나 또 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그냥 실전에서 당신 뭐 예를 들어서 소장이 좀 좋지 않다든지 부신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면은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부신계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서책에서 익힌 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임계수가 뭐 신장 방광에 일단 문제가 있고 뿌리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일단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물상으로도 이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술해라던가 또는 술자라던가 이렇게 술토와 해수, 술토와 자수가 있고요. 여기에 술명을 가하거나 자묘형을 가하면 이때 반드시 그 위장에 반드시 탈이 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이런 경우에 그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 후반부에 그 육신물상 책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그 각 오행의 이제 물상들을 쭉 나열할 때 병증이나 병상들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텍스트 본문에서는 투합 그러니까 두 개의 양간이 하나의 음간을 그 쟁합하는 투합하는 그런 구도에서 그 쟁합당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성분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갑 두 개가 양 갑목이 기토 하나를 이렇게 합하려고 들면 기토가 우리가 이제 비위계통이니까 반드시 위장에 뭐 탈이 난다라거나 또는 뭐 무토 두 개가 개수 하나를 암합하는 구조는 수가 거의 증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거 많은 겁니다. 그래서 비단 팔자에 드러난 어떤 양 무토와 개수 하나가 아니라 장간의 구조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상을 이렇게 학습할 때 그 형충해압 여러 가지들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설명하는데 형충해압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행론의 단계를 끝냈고 신살론의 단계까지 일단 학습을 끝냈습니다. 그 생황사절편에서요. 그래서 이제 공망도 마찬가지고 지금 육신물상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커리큘럼이 형충해압이지만 지금부터는 형충해압을 계속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충해압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일단은 사전에 리뷰한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물상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은 좀 주마간산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가 강의 말미에서 형충해압의 그 물상 전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렇게 세기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용어들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합물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합물상 한번 지금부터 한번 제가 개관해 보죠. 갑기합 이러면은 갑목과 기토의 합입니다. 그래서 갑기합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게 합이 양과 이름이 만나서 서로 합해가지고 무언가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형충회합 이러면은 형도 중요하고 충도 중요하고 회도 물론 중요하죠. 회작 합이니까요. 근데 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고 잃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득실 국면을 우리가 다 따지기 때문에 우선 제초에 우리가 합을 이제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갑기합토 그러면은 땅에다가 기토라는 땅에다가 갑목이라는 것을 심어서 다시 합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과 토의 그 육신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갑목이 비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목이 재신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갑목이 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가 갑인월에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팔자에 재가 아주 왕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격국 외형에서는 신왕제왕하면은 북격의 전형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재물을 스스로 만들고 이재 영상의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재물을 스스로 만들고 돈을 스스로 많이 버느냐, 아니면은 부모의 그 원조와 수에만 있다가 끝나느냐, 그것을 알려면 이 사람이 스스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갑과 합하는 기토라는 성분이 반드시 팔자 다른 글자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가 시간에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기토는 인수잖아요. 그래서 문서와 연동해서 큰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을 뿐더러 그러한 그 문서운도 뛰어나고 재운도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재가 왕한들 그것을 합하는 음간의 글자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를 스스로 생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크게 한번 적어 볼까요? 자, 형충의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일단 한번 연습해 봅니다. 자, 이 사람의 재는 간목입니다. 그리고 이 재가 아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원형이정에 의해서 부모 때에 좋은 가문에서 부모의 그 자애와 또 원조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 그 재물을 일단은 그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보이려면 기토라는 글자가 일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토가 만약에 연간에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신속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합반이라 그래요. 합해서 오히려 묶여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첩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적천수 이제 우리 그 격국론에 이제 영양욕의 기요라 그래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합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은 서로 합해서 사라지지 않고 합반되지 않고 끊임없이 합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와 인수, 재가 이렇게 합생해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문서의 문서 매매라든지 뭐 양도라든지 이런 문서상의 이익을 계속 이끌어내는 그런 유형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면, 예를 들어서 미라는 글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미 중에 기토라는 글자와 이렇게 암합을 이루면서 계속 재물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요때 요 미가 경금일주의 미가 우리가 신살이 월살입니다. 그러니까 관대물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있고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물이 계속 생산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직자거나요, 또는 뭐 법초계통에 있거나 또는 의학계통에 있거나 아니면은 종교가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의상을 입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재물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살물상을 일단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형제가 뭐 공직자다 아니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팔자 격국에서 재관을 쓰면 실업가다 아니면 너는 뭐 공직자다 이렇게 우리가 팔자의 외형을 가지고도 맞추지만 이런 물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훨씬 정교한 추리가 가능하고 또 좀 더 진격하면은 좀 더 나아가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상 대체 개념을 적용해서 방편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기문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관가에서 이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 기문에 몹시 술수에 밝은 사람을 찾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해야 제가 지금 더 이상 형액을 면하고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기문가가 이런 그 해결책을 냅니다. 자, 그 집 근처에 있는 술에 바퀴를 떼어서 그걸 가지고 모월 몇 시에 모시에
그 수레바퀴를 들고 어느 산에 가서 묻어라. 이게 뭐 환강무계한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게 환강무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사 사명이 역마의 형물상인데 그것을 수레바퀴라는 물건으로 대체해 가지고 그걸 들고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마의 물상을 그걸로서 대체하면은 그러한 현상이 가져올 어떤 형벌의 위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물상을 알게 되면 그 얘기가 아주 허무맹랑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요. 물상을 전혀 모르면 이것이 그냥 아주 애꿎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혹세무민의 그런 도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물상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거고요. 사실 이 육신물상 시간은 말이죠. 형충합에 가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펼쳐집니다. 강의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형충합은 제가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이제 물상이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있고요. 명리를 오래 공부하는 분들도 물상을 잘 모릅니다. 뭐 기껏 물상 얘기하니까 뭐 십간물상에서 간목은 뭐 그 소나무고 말이죠. 뭐 을목은 뭐 화초고 뭐 등나고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그 물상론 그러는데 물상이란 그렇지 않고 아주 그 초기에는 그 자형, 글자의 자형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런 포태 물상까지 진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태 합장 물상까지 읽어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기본적인 키워드가 합생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있다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간합이 그런 거죠. 그래서 갑기합이 있으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갑기합의 물상을 그대로 가지고 낸 겁니다. 그리고 합이라는 것이 생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합의 기능이 없는 글자의 조합의 물상은 현상과 물상으로 드러날 뿐이지 실제로 생산이나 득의 국면을 나타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뭐 자유파라든지요, 또 자묘형이든지 이렇게 그 지장간이 암합하지 않는 것하고 오묘파 같이 지장간에서 갑기 합생하는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파의 물상, 깨뜨리고 절단하고 쪼개는 물상은 나타나지만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고 짓는 물상은 전자의 두, 자묘나 자유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파괴하고 끝난다는 것,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합을 해야만, 일량 이름이 합을 해야만 어떠한 것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거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합이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사실 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합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